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마스터 1부 출발합니다. 하반기의 첫날, 또 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또 내일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좀 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6월에 코스피 3천, 그토록 꿈꿔왔던 코스피 3천을 볼 수 있을지 이번 한 주까지의 투자 전략들 이어지는 코너에서 다양한 소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브리핑 함께 하시죠.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 준비해봤는데요. 어제 발표된 5월의 수출입 데이터 관련한 이야기, 또 LNG 쪽, 그리고 오늘 아주 강한 상승불 켜고 있는 웹툰 관련주들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수출입 데이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5월의 수출입 데이터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요, 5월의 수출입 데이터는 일단 전년 대비해서 1.3% 하락했습니다. 관세 충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수출은 넉 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쪽을 향한 수출이 동반 감소세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서도 반도체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총 13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5월 중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막대 그래프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긍정적이었고요. 자동차 쪽은 부진했습니다. 우선 반도체 전체적인 수출을 증감률에서 21% 상승을 했습니다. DDR5나 HBM 같이 고부가 가치 쪽의 반도체 여전히 수출이 견조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D램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불어넣어줬다. 5월 중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과 선박 쪽의 수출도 함께 늘어나면서 4% 정도 함께 뛰었고요. 또 여기에 스마트폰 수출도 함께 늘어나면서 무선 통신기기도 4% 가까운 3.9% 뛰어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 자동차 쪽은 마이너스 4%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여파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 피해가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좀 정부 차원에서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동차 업계 관계자 측의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관세 그리고 글로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특히 석유화학 쪽 그리고 철강 관련해서는 각각 20%, 12% 더 큰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돌아서면서 저유가 기조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의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수출 실적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각각 철강과 석유 관련해서 섹터별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입 데이터 관련해서 가볍게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또 LNG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대했던 것 대비해서는 LNG 쪽의 투심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 미국 쪽에서 3일과 5일 그 사이에 알래스카 에너지 회의가 진행이 되죠.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도 가서 참석을 한다라고 전해졌었는데요.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앞으로 이어질 전력 수요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단순한 가스 관련한 이야기들도 있겠지만요. 재생에너지나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한 이야기들도 함께 전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알래스카 안에 있는 광물 자원들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LNG는 어떤 식으로 추출해 낼 것인지 이러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올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전력 회사인 제라는 알래스카 LNG의 가스 구매를 검토 중인 것을 시사했죠. 30일 날 관련한 기사가 전해졌었는데 또 오늘 기사를 함께 보니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현지 법인장을 중심으로 대표단 파견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관련주들 오늘 좀 흐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또 웹툰 관련주들이 아주 큰 폭으로 뛰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와 네이버 웹툰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물씬 시장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이버와 넷플릭스의 수뇌부가 미국 현지에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좀 시장에서는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최수연 대표가 넷플릭스 측의 경영진의 초청을 받아서 현지 경영진을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특히 북미 콘텐츠 관련해서 조금 더 협력을 돈독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넷플릭스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한국의 네이버 웹툰 서비스를 함께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넷플릭스와 네이버의 협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그리고 스위트홈 같이 꽤 인기를 가져왔었던 흥행무리를 했었던 여러 가지 시리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지난 작년 11월부터 네넷 멤버십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네이버의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되면 넷플릭스 광고 이용제를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휴도 맺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렇게 협업을 하고 나서 넷플릭스의 월간 이용자 수는 400만 명이 뛰었다라고 하고요. 네이버 측도 함께 수혜를 얻어갔습니다. 일평균 신규 가입자 수가 1.5배 늘어났다라는 거, 서로가 함께 상부상조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사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섹터의 움직임, 분위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첫 번째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올라갑니다. 확실히 수출입 데이터 측면에서 반도체는 여전히 견조했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안도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DB하이텍에서는 오늘 10% 강한 장대 양봉 그려내고 있는데요. LS 쪽에서 오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DB하이텍 중국 쪽으로의 현지 법인을 또 꾸준하게 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미중 갈등이 더욱더 심화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수혜 DB하이텍이 받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리노공업과 동진세미캠까지 오늘 반도체 전체적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터 LNG 쪽으로 함께 해보시죠. 동성화인텍이 소폭 올라가고요. 전체적으로는 부진한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1% 하락하고요. 그 외에 넥스틸, 휴스틸, 현대제철까지 오늘 철강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더욱더 부진한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웹툰 관련주 함께 해보시죠. 우선은 네이버가 아주 소폭 오름세고요. 미스터블루가 20%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텐츠주 쪽에서도 출판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고요. 또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이제 곧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전체적인 미디어 콘텐츠 쪽까지 함께 뛰고 있습니다. DNC 미디어나 키다리 스튜디오도 오늘 강한 상승불 켜고 있고요. 넷플릭스와 SBS의 협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또 DS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왔습니다. SBS 현재 3% 가까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들 함께 하시죠. 바로 3프로 공략주로 출발하겠습니다. 월요일에 3프로 공략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이 바로 6월 3일입니다. 네. 네, 대선일이죠. 정말 오랫동안 계속 나왔던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날이 될 텐데 좀 궁금한 부분들은요. 네. 지금 대선 전까지 시장의 분위기가 썩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이어질지 좀 앞으로의 대선이 우리 증시의 변곡점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과거 사례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 대선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일단은 먼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 증시를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이제 언제부터 살펴봐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이명박 그 정부 들어갈 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2007년,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2012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2022년도에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부터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일단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기억나시나요? 리만 브러더스 사태. 저는 그때 이 주식을 증권업을 발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신없으셨겠네요. 난리도 아니었고 전화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되게 많은데 그래서 그때 시기상 정말 좋지가 않았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도 2012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가 부도가 나게 되면서 유럽발 재정위기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한동안 몇 년 동안 유럽 때문에 계속 이제 증시가 안 좋았던 경험들인데 그런 영향을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IT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가 좀 이끌어주게 되면서 상당히 좋은 장세에서 좋은 분위기 좀 만들어 갔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2022년도인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그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장세가 끝이 나게 되면서 이제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받는 그런 양상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일단은 뭐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출범했던 그런 영향보다는 대외 이슈에서 영향을 받던 경험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도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냐? 자, 누가 당선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네. 당선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뭐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대선 끝이 나고 난 이후에 국내 이슈보다는 대외 이슈에서 지수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또 관세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 점은 이 관세가 어쨌든 4월달 증시 급락 이후에 영향력이 조금씩 이제 약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심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안심을 해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 큰 폭으로 장이 빠지진 않을 거다. 네, 그러면 그럼 근거도 말씀드릴까요?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섹터가 조금 더 강할 것이고 어떤 섹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지 그냥 막 인물 테마주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동안 좀 개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던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 좀 전체적으로 리밸런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신재생 쪽이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자 한번 보자고요. 트럼프 1기 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LNG 관련 화석연료전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이든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신재생 쪽으로 넘어가 버렸고 그리고 다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죠? 신재생 쪽보다는 LNG라든지 화석연료 쪽으로 그리고 조선 방산 쪽으로 많이 분위기가 옮겨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국내도 비슷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와 좀 같은 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정책이 있었죠? 그린 뉴딜. 그러면은 이 과거에 그린 뉴딜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가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2기 때 비슷한 흐름이 나왔듯이 아마 신재생 쪽이 문재인 정부가 됐던 그린 뉴딜 이런 거와 연결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이렇게 연결되게 되면서 아마 그쪽이 좀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가 좀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은 글쎄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죄송하지만은 뚜렷하게 그러니까 명확한 색깔이 아직까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가 되게 된다라면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계속 굳건할까요? 반도체가 가려면은 결국 지수 대형주 장세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뭐 김문수 후보가 됐든 이재명 후보가 됐든 대선 이후에 물론 저도 대선 이후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수 대형주 장세가 되려면은 누구의 매수가 들어와야 되냐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 지금 요지부동이에요. 요거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자 작년 7월 달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을 볼 건데 잠시만요. 이 선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이 이제 화면에 보이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작년 7월 11일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전향적으로 매도로 전환이 됐어요. 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23일 이후에 4월 23일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정지가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수를 같이 볼게요. 자, 최근에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관세 리스크로 해서 증시가 급락이 있었잖아요. 급락이 네. 있고 난 이후에 지수는 현재 보신 바와 같이 2,700포인트까지 회복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동행을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선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가려면 지수 대형주 장세로 가야 되는데 그 지수 대형주 장세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 결국 외국인의 힘이 그죠. 필요하다. 외국인의 매수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요지부동이에요. 방향성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선 끝이 나고 그래서 전제 조건을 깔 수밖에 없거든요. 대선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수가 움직여주게 그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일단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장 네. 한번 진단을 해볼까요? 지금 외국인이 소폭 양시장에 들어오고 네네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앞서서 주셨던 네네네. 외국인들이 어쨌든 들어오면 지수 관련해서 반도체가 많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오전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떻게 네. 전망되실까요? 오전장 분위기는 일단은 대선 전에 시장에 좀 그 원동력으로 작용이 됐었던, 그러니까 두 후보 모두 이제 증시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주주 환원책,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세제들을 통해서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대감에 그런 증시 부양책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이 좀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오늘 테마 쪽을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뭐 증권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미용기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침 쪽에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계속 쭉 지속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 장 초반에는 증권이 테마 상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오늘은 좀 힘이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대선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좀 방향성을 잡기 위한 어떤 준비를 지금 시장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확실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화폐나 증권주가 테마 쪽에서 좀 떨어지고 웹툰 관련주들이 네, 확실히 그렇죠. 큰 폭으로 테마 상위에 웃돌아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이슈 파헤쳐 볼까요? 바로 첫 번째 직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직진은요, 자동차 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5월 수출입 데이터 확인을 하셨을 때도 자동차 쪽은 수출이 참 어려웠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저희가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슈원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 섹터를 좀 선정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자동차 그리고 아마 2차 전지도 같은 맥락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먼저 자동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제 미국 항소법원에서 이제 상호관세 무효 중단을 하게 되면서 관세 리스크는 어쨌든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해외 쪽에 생산한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뭐 메타플랜트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가야 정상이에요. 가야. 그러나 결론은 못 가고 있다라는 게 팩트인 거거든요. 어떡해요? 네. 언제 갈까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가려면 그런 거죠. 이재명 정부가 됐던 네. 뭐 김문수 정부가 됐던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세제 혜택이 됐던 뭐 주주 환원책이 됐던 증시 부양을 하게 된다라면 그때 가서 현대차가 하고 있는 주주 환원책이 만약에 부각이 된다. 일단 그런 전제 조건을 좀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 네.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지수 대형주 장세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네. 자동차 누가 보더라도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지수 장세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뭐 조선방산 같지 않았냐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시가총액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과거 경험치를 보게 되면은 어느 한 섹터만 강세를 보여서 간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도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세 개 섹터에 힘을 실어주게 되면서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전차군단이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자동차, 반도체 같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 방산이 물론 최근에 시가총액이 많이 커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지수를 이끌기에는 시가총액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체력이 작다라는 거죠. 과거 2007년도 같은 경우도 대중국 관련주 해가지고 조선주가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계, 화학, 조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군집을 이루게 되면서 그러니까 패키지로 갔었던 거거든요. 네네. 말이 잘 안 나죠. 같이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한 세트만 가는 것들이 아니라 조선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힘을 좀 실어줄 만한 화학, 철강기 이런 것들이 같이 가준다면은 지수 대형주 상승가 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큰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런 두 섹터만 가게 된다라면은 지수가 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동 현대차라는 이 종목에 집중을 좀 해보게 된다라면은 그 전에 이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베타 플랜트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뭐 미국의 어떤 시장 기대감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슈 우선순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든 종목이든 영향을 주는 이슈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이슈 중에서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좋은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안 좋은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안 좋은 이슈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현재는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그러니까 현대차에 제한시켜서 이제 종목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자, 우리가 1분기 실적을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지나간 걸 왜 파헤치냐? 결국 지나간 거에 해결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왜냐?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최근에 먼저 환율 한번 볼게요. 1분기 때 자동차, 현대차에 영향을 줬던 환율의 평균치가 얼마냐면은 1,453원입니다.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됐죠? 3원. 지금 환율이요? 지금 환율 1,400 아래로 내려갔죠. 그렇죠. 그러면 1분기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도 환율이 1,450원, 평균치가 1,450원인데 이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450원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가맹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가맹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환율이 내려가더라도 더 많이 팔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 1분기 때 판매를 한번 볼게요. 자, 1분기 때 100만 1,120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0.6%예요. 네. 결국 해외 쪽을 봤을 때는 미국 쪽엔 잘 팔렸지만은 미국을 제외한 해외 판매가 좀 부진했다는 거죠. 자, 국내 쪽 같은 경우는 4% 성장했고요. 미국 쪽 같은 경우는 1.1%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00만 대 중에서 83만 대를 이 100만 대 중에서 이 50만 대, 60만 대 이상 차지하고 있는 해외 쪽 판매가 1.4%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대 중에서 국내 판매가 16만 대고요. 거기서 미국 판매가 24만 대거든요. 그러면 84만 대 중에서 84만 대,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해외 판매가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4% 성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이슈 원 할 때 서두에 앵커님께 말씀하셨듯이 이번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자동차 수출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환율도 현재 비호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판매량도 지난 1분기 대비해서 약간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만 보더라도 2분기 실적은 과연 좋게 나올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1분기 때 3조 6천억인데 3조 5천억, 그죠? 없다. 3조 5천억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안 좋은 게 어찌 보면은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현대차가 보여주고 있는 주주하는 책,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 플러스 해가지고 지수 대응주 상승에 오게 된다라면은 얘기가 달라질 텐데, 아직까지는 글쎄요, 정말 죄송하지만 자동차 그렇고 2차전도 마찬가지지만은 반전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 네.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더 빠지진 않겠죠? 현대차 18만 원 깨져서 막 16만 원까지는 네네네. 안 내려갈 것 같고, 확실히 하방은 그래도 좀 생겨난 느낌? 근데 그거는 결국 실적이 마련해 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실적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분기 기준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어쨌든 이제 3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은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올해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자, 1분기 때 3조 6천억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2분기 예상치가 3조 6천억이에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환율하고 판매량을 살펴봤을 때 3조 6천억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뭐 그거는 차차하고 3조 원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도 3조 원대고 4분기도 3조 원대예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3조 원대 정체가 돼 있어요. 그러면 3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만약에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18만 원 정도의 지금의 어떤 주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어질 실적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현대차 외에 좀 자동차 관련주 딴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할 종목들이 있다면요. 근데 무풍지대 쪽으로 관련주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자동차 보지 말고 차라리 관세 영향이 네네네. 피해가 적은 섹터를 찾아가자. 지금 제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언짢을 수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도 저도 그렇게 좋게 말씀은 안 드리고 있거든요. 2차 전지 요즘 좋던데. 그렇죠. 좋은데 중요한 건 이게 추세로 네.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오늘 뭐 2차 전지 강세 보이는 건 또 이제 K 배터리 네. 또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지 2차 전지의 어떤 환경이 변했거나 퍼포먼스가 좋아질 거란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이성적으로 냉정하셔야 됩니다. 할 때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좋아요.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2차 전지가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이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선반이 된다라거나 조금 이제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된다. 그럼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를 원망하시면 안 돼요. 추세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추세도 무풍지대. 중요하고 트렌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가 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지금 그러면 그 트렌드를 봤을 때는 자동차에서부터 생겨난 피해 어디에서 복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자동차 쪽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 정리를 네. 하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기대를 할 부분들이 그러면은 어쨌든 수출주잖아요. 예. 그럼 그 비슷한 맥락에서 수출을 봤을 때 어느 쪽이 괜찮느냐? 사실 오늘 APR, 삼양식품, 올릭스, 세진중공업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화장품이 어쨌든 가고 있어요. 화장품이 내추럴엔더텍, 실리콘트, 코오디, 바이오비주, SMCG가 가는 게 상당히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네요. 왜냐하면은 화장품 용기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 폼데코리아밖에 없었는데 SMCG라는 새로운 종목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 좀 안 좋아가지고 순경이 좀 많이 쓰는데 어쨌든 잘 가고 있어서 좀 기분이 좋고 뭐 APR,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것들이 가고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용식품 화장품이 가게 되면은 식품주도 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작년 5월달, 6월달 주도 섹터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화장품, 음식료였거든요. 지금 5월달, 6월달이잖아요. 네. 그러면 화장품이 이제 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도 뭐 작년처럼 음식료가 다 가진 않겠지만은 사은식품 같은 경우에 5월 16일에 좀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음식료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이제 올릭스 같은 종목들이 흐름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요거는 기술 수출 때문에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아직 꺾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세진중공업 같은 것들 현재 조정 구간에서 한번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동차 이슈 분석해 가면서 아직까지는 안타깝지만 자동차 쪽에서는 큰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화장품이나 음식료 그리고 또 기술 관련해서 조선 관련해서도 종목 받아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는요. 대선 이후로 저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종목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이후로는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까요? 요거는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방송 스타트 할 때 네. 그때 대선을 좀 풀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1차적인 결론이라 좀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방송 초반에 이제 앵커님이 이제 대선 관련해서 질문을 하실 때 과거의 대선 이후의 사례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렇게 다 짚어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그 아까 말씀드린 거 좀 참고를 좀 하시고 그리고 제가 좀 희망적인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적인 부분을 많이 좀 반영을 하게 되는데 네. 어떤 또 통계가 있냐면은 5월달 증시가 좋으면은 그의 증시는 연말까지 좋다라는 그런 통계치가 있어요. 예를 들게 이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985년도에 5.4%, 1986년도에 5%, 1997년도에 5.9%, 그리고 2003년도에 5.1%, 2009년도에 5.3%의 5월달 증시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이후에 연말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연말까지 어떻게 됐었냐면은 네. 1985년 같은 경우는 30% 성장 증시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1986년 같은 경우는 17%, 1997년 같은 경우는 28%, 그리고 2003년은 16%, 2009년은 18.5%. 다 오르긴 했네요. 근데 그쵸. 중요한 건 10% 이상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통계치가 올해도 만약에 맞게 된다라면은 미국 증시는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올해 2025년도 우리나라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되냐? 네.
6.2%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1985년, 86년, 97년, 2003년, 2009년 이 사례를 들어봤을 때,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올해도 6.2%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연말까지 미국 증시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기에 K 증시는 커플링? K 증시가 커플링 되느냐 아니면 또 종목 장세가 지속되느냐 네.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건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렇게 되면 또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죠. 자, 제가 지금 통계를 들려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연말까지 증시 분위기가 괜찮았잖아요. 그럼 뭘 사야 될까요? 오히려 떨어졌었던 것들. 아니죠. 가는 애들? 아니오죠. 그럼 뭐예요? 미국 지수 ETF. 아예 미국 증시 좀. 나 국내에서 투자하고 싶은데 다 미국. 그럼 안 되죠. 증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이 창의력이 네. 가장 발휘가 잘 되는 곳이 저는 주식시장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 영역을 넓히셔야 돼요. 한국 그래서 떠나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한국 떠나라는 아니고 네. 투자의 방법은 다양해야 돼요. 무기는 다양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S&P 레버리지. 이런 거 한번 타이거 S&P 레버리지. 실적으로 저는 4월 9일 날 S&P 레버리지 들어갔어요. 팔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증시는 반드시 회복된다. 이 원칙이 절대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었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연말까지 뭐 이런 통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전제를 깔게 된다면은 지수 레버리지 한번 상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선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네. 미국 증시와 동반해서 지수 대형주 장세가 될 건가 안 될 거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섭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반드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관련돼 가지고 그럼 어디를 좀 봐야 되느냐? 일단 미국 수혜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수혜주를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오랜만에 5G 관련돼가 통신장비 네.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KMW, RFHC 같은 것들 보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내수주 관련돼가 롯데쇼핑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롯데쇼핑 같은 유통주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의류주가 조용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FNF 이런 것들, FNF 같은 경우는 현재 흐름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전고점이 73,000원대거든요. 근데 이 73,000원대를 현재 종가 기준으로 현재 올라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 한번 그어볼게요.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은 73,000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현재 지지력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3% 공략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좀 미국 관련한 이야기 계속 해주셨잖아요. 이 종목도 수혜 받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KMW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이제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거기다 이슈가 발생하는 종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KMW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제 그 6월달 7월달, 그러니까 늦어도 7월달 내에 미국에서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 주파수 할당과 관련돼 가지고 또 이제 대규모 투자, 아무래도 스타링크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한번 6G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한번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적 이슈가 더 발생되고 있으니까요. 이 통신주 같은 경우,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조금 양치기 소년성 좀 이런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번에는 믿어보고 싶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주파수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제 미국 쪽에 이슈가 있는 KMW를 봐야 된다. 왜? 자, 주파수 경매가 끝이 나게 된다면은 미국 내 삼성전자 쪽으로 안테나 같은 어떤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라이즌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에릭슨 양 필터 매출도 이제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만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숫자가 찍힐 가능성이 상당히 일단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중국산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중국산 부품의 어떤 사용도 이제 아예 못하게 막아버렸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이 통신 장비에 관련된 기업들, 부품 관련된 기업들 네.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매출이 본격화 되게 된다라면은 4분기 이제 흑자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최근에 리포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목표가는
저 이게 그 리포트 때문에 한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예. 15,000원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리포트도 딱 15,000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차 목표가는 15,000원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500원 일단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 공약주라서요. 네. 막 그렇게 크게 욕심내면 좋겠지만 일단은 짧게 네. 보고 가긴 합니다. 그래서 KMW 만약에 1차 목표가 달성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받아보면 되니까요. 일단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보시되 단기적으로는 15,000원 목표가 잡아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달바글로벌 한번 살펴볼게요. 이 새내기 주기도 하고요. 화장품주 아까 네네. 앞서서 말씀 주셨는데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이긴 해요. 네. 어디까지 보실지요? 3% 공약, 달바글로벌은 3% 공약주 이 시즌 맞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달바글로벌은 보려면 이제 일단 수출 데이터를 먼저 좀 네. 봐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5월달 수출 데이터가 우리가 쉬는 동안 주말에 나왔었는데 5월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15대 주력 수출 범위 외에 이제 우리가 아닌 농산물이나 농수산물이라든지 화장품을 보게 되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 1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9.3% 증가하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도 실리콘토라든지 APR처럼 해외 쪽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나에 따라서 실적도 반영될 것이고 주가도 반영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215%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일본 쪽 같은 경우는 210% 상당히 큰 수치죠. 그래서 미국, 일본 중심에서 이제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해외 매출이 올해 138%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매출에서 또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 63% 가량 될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런 수출이 좋아지게 되면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 예상 영업이익이 한 1,40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년 대비 132% 성장이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화장품 분위기도 괜찮고 거기다가 이제 실리콘트처럼 APR처럼 수출 모멘텀이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충분히 추세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18만 원 정도 잡았는데 3% 공약 주면은 오늘 정도 해가지고 한 16만 원 정도 한번 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만 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말씀 주신 거죠? 18만 원 말씀드렸는데 3% 공약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한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6만 원은 충분히 네, 가능하고 오늘 가능하다. 오늘. 네. 네, 오늘 3% 공약주로 가장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접근으로도 조금은 중장기적인 접근으로도 매출 영업이 긍정적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관심주로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 공약주에 이어서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베거 바로 출발해 볼 텐데요.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저희 참 퐁당퐁당 쉬어가는 주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지표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결과치들이 이번 주에 많이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미국 다요. 좀 복잡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정리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정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가장 큰 이벤트는 이제 대선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좀 영향력이 있는 게 바로 이제 대선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제 뭐 내일이잖아요. 네, 내일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정책 테마주는 좀 시장에서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당선 이후에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어떤 매수 관점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뭐 지난주 좋았잖아요. 그 랠리가 계속 이어질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이 귀농업 취업자 수 이런 부분이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관세가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긴 하지만 예. 이 금융에 대한 이 금융 정책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순이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긴 한데 이 3일에 이제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회의가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관광이나 또 이런 좀 관련된 이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좀 이벤트를 앞두고 저희가 지켜봐야 할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장 큰 이벤트는 아무래도 내일 있을 대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좀 대선 이후로 외국인의 수급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뭐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했다는 부분이 이 어떻게 보면 작년 네. 연말과 올해 1분기 때 우리나라 지수의 어떤 최대 좀 약점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우선 어떤 당 후보자가 됐든 당선됐다는 거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좀 미뤘었던 정체적인 이제 정책 드라이브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 외국인들의 눈에는 저는 이제 어떤 밸류 그 전에 좀 디스카운트가 좀 심하게 됐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우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시장이 좀 많이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미국 쪽에서의 그 트럼프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제동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었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대선 이후에는 그나마 좀 약간의 상승 여력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대선에 대한 호재 부분은 좀 시장이 이미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대선 이후에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만큼을 어떤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글로벌 정책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시장이 더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지금 엔비디아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예,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게 시장을 좀 이끌었던 게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선에 의한 어떤 뭐 3천, 5천 이런 기대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미국의 빅테크에 의한 우리나라 반도체 또 시가총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뭐 자동차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이 들어와야 결국은 그게 이제 2,700에 안착 800, 3,000까지 볼 수 있는 어떤 희망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아, 개인 투자자가 정말 많이 담았던 종목이 또 삼성전자다라고 하던데 결국 아직까지는 2,800 조금은 좀 멀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먼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뭐 1분기 실적으로 한번 본다고 한다면 네. 뭐 삼성전자나 근데 2,800은 결국 지수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 시가총액이 큰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분기 때 실적이 우선 관세에 대한 영향보다도 생각보다는 좀 선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 3분기 때도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짓눌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한다면 저는 2,800, 3,000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네.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좀 이 2,800이나 3,000에 대해서 논하기가 좀 애매한 게 주도주가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 어떤 종목들에 대한 꾸준한 상승 여력이 좀 없는 상황이고 뭐 50일째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만 가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떤 대형주라기보다도 약간의 호재성,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가거든요. 이런 상황이면은 지수를 전체 이끌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이 큰 대형주가 주도주로 좀 부각을 해야 시장 전체에 이 다른 종목들에 대한 온기가 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2,800, 3,000이라는 부분을 논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 큰 대형 기업들이 그 부분을 바톤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 분명히 있다. 이 부분 좀 지켜봐야겠죠. 네. 네, 지켜봐야 됩니다. 네,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당장까지는 대형 주도주가 없는 장세다. 그래서 개별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된 장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모멘텀 집중해 보면 좋을지 바로 첫 번째 유망산업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유망 섹터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 재생에너지 쪽은 앞으로 계속 봐야 하니까 가져와 주신 거죠?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우선은 지금 내일 네. 그 대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그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는 섹터가 바로 이제 재생에너지 쪽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왜냐면은 그 재생에너지도 어떤 공약마다 좀 틀리지만 중요한 게 양 후보 자체가 이 에너지 믹스에 대한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당연히 그 전에 전제가 AI 산업에 대한 양 후보의 어떤 그 공약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결국은 AI 산업에 대한 발전 가능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투자 부분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 전력에 대한 이 필요성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생에너지 쪽에서의 이 섹터 자체가 그전에는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좀 많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있었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세액공제 또 이제 IR에 대한 폐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재생에너지 쪽에서의 주가가 많이 좀 힘들었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가져온 이유가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빠졌을 때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10%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데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가기에 살짝 빠듯하지 않을까. 오히려 대선 이후로 결과가 나왔을 때 세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충분히 있죠. 근데 하지만 오히려 대선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대선 이후에 차익 실현은 분명히 어떤 이 정책 테마주로서 주가가 오른 이후에 거의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대선 이후에 한 달 동안 보면은 2, 3%는 대선 이후에 한 달 동안 2, 3% 주가 하락했었거든요.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뭐 오늘 뭐 매수한다는 관점보다는 전 대선 이후에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을 가져가면서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오히려 세론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 보자.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오히려 세론이 나왔을 때 차익실현 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앞서서 저희가 좀 분명 내일 대선이니까 이 종목들을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글로벌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부분은 전부 다 크게 지금 들고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에 대한 완화 부분도 얘기했고 태양광을 언급한 건 아니에요. 세액공제 때문에 네. 태양광의 피해를 볼 거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 결국은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그전의 스탠스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에 대한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좀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적인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테마가 아니라 어떤 직접적인 그 산업에 다시 한번 부흥기가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원자력 쪽에 좀 많이 일본도 그렇고 뭐 당연히 그 미국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좀 크게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제 원전 확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재생에너지 쪽에서의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요. 저희가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 받아봐야 될까요? 종목이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꽤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도 좋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싸게 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선별하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SK 이터닉스를 좀 가져왔는데, 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PA라고 하죠. 이 전력 구매 계약에 대한 네. 어떤 자회사를 통한 사업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PPA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이 태양광 쪽을 어떤 전력을 생산을 하면서 그게 어떤 전기 쪽 회사가 아니라 바로 한국전력과 바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 단위도 거의 이제 최소 이제 10년 단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전 입장에서는 이 전기에 대한 전기 가격에 대한 구매했을 때의 뭐 변동성을 좀 리스크를 상쇄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싼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PPA 계약을 통한 이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이 가격을 좀 안정적으로 그 재무제표상 담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PPA 사업 같은 경우도 한동안은 좀 부흥을 좀 갔었지만은 이 전력 그에 대한 어떤 수요 구매가 그동안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했어요. 근데 하지만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이후로 이 전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 PPA 계약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SK 이터닉스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태양광 쪽에서 PPA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또 이제 자회사를 통한 해상풍력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뭐 태양광 쪽에서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재생 그 어떤 재생에너지 쪽에서의 두루 좀 가지고 있는 어떤 숨은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회사가 분할하면서 이쪽 사업에 집중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SK 이터닉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매력적이다. 그러면 목표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SK 이터닉스의 증권사들의 좀 목표 주가는 약간 하향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생각보다는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목표 주가를 오늘도 좀 주가가 좀 4.8% 오르는데, 저는 좀 이 정도 시점에서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24,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역시 24,000원 돌파하더라도 저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7,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유망 섹터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유망 섹터는 보안 쪽인데요. 이제 좀 통신주가 움직이려나 하는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들리고 있는데, 통신 가면 보안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안타까운 얘기였지만 이제 통신사에 최근에 그 보안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SK텔레콤도 개인이 엄청 많이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가끔 아직까지도 이제 SK텔레콤 대리점만 가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글쎄요, 제가 본다고 하면은 이 보안 관련주들이 정말 이 글로벌 어떤 기업들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인식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이버 보안이나 뭐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이 사고가 터졌을 때 허둥지둥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잖아요. 소잃고 네, 외양간 고치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버 어떤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는 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이런 오히려 좀 사고 터졌을 때 주가 급등하는 한마디로 테마적인 그런 부분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외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좀 사이버 보안 기업들을 인수를 하거나 그런 기술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앵커님께 말씀하셨듯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니라고 좀 생각이 돼요. 뭐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 전체 뭐 국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좀 생각보다도 이 정부에 대한 예산 부분 같은 경우가 사이버 보안 쪽에서 크게 늘지 않는 과정이에요. 거의 이제 연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뭐 1,000억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책정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가 이 예산이 R&D 예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가 이 1,049억이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가 1,140억.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연간으로 본다고 하면은 사이버 그 R&D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게 좀 저는 좀 이해가 많이 안 가는. 왜 오히려 줄어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큰 위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생각이 좀 아니란 모습이 나타나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약간 좀 그런 게 좀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이버 어떤 테러 이런 부분이 점점 지능화되고 캐파가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AI 쪽과 결합되면서 어떤 이제 큰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막기가 힘든 구조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 외주,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한테 그게 좀 주거나 어떤 플랫폼을 제공받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오히려 좀 우리나라 이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의 생각보다는 좀 많이 시장에서 관심 못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기업들에 대한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그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한 번쯤 지금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코너가 항상 텐베거잖아요. 예. 지금 당장 어떤 단기적인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해야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종목 추천은 다른 종목 말씀을 드리지만 저 혼자 라운시큐어 그리고 이런 좀 지니언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특히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이 생체 인식 기술에 있어서는 정말 인정을 받는 기업이거든요,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도 이 클라우드 방식에 대한 보안 솔루션에 있어서는 해외 시장을 지금 신규 고객사를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이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들이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보안 관련 이 기업들과 이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간의 좀 소외돼 있고 좀 주목을 많이 못 받다 있는 게 네.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탄탄한 기술력 네. 그리고 국가적으로 글로벌적인 트렌드에 맞춰 갔을 때 뭔가 수주도 따낼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텐베거 종목, 오늘 어떤 종목까지 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센즈랩을 센즈랩. 네, 센즈랩을 가는데 역시 AI 보안, 그러니까 이제 보안 같은 경우에 보안 관련 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도 이 AI 쪽과를 이제 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그때 저희가 이 SK텔레콤의 사태로 이제 뭐 유심칩 관련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것도 약간은 좀 일회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AI 쪽과 관련된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자체가 오히려 텐버거 종목으로 좀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설립된 어떻게 보면은 이제 CTI,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사이버 위협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부분이 좀 우리 아직까지도 좀 생소하잖아요, 단어 자체가.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보안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어떤 용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생소한 부분인데, 하지만 생각보다도 이런 기술력이나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시장 쪽에서는 우선은 지금 기술력은 인정을 받고 있고, 근데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내수 시장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안 기술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해외 시장 쪽으로 나가야 어떤 재무제표상
그리고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 탄력을 받는다라는 게 우선 전 첫 번째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뭐 지니언스도 그렇고 이 센즈랩도 이 해외 쪽에서의 매출 부분이 얼만큼 잡히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물려 있긴 하지만 결국은 주가 잘 갈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우선 지금 현재 뭐 센즈랩에 대한 좀 관심을 좀 지금부터라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지금은 내수에 집중되어 있지만 해외로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좀 그럴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윈도우나 이제 클라우드 보안 쪽에서의 센즈랩에 대한 기술, 또 이제 데이터 셋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거든요. 데이터 셋이라는 부분은 어떤 축적된 데이터 양이라고 네.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시아에서 양으로 본다고 하면 제일 많기 때문에 해외 쪽, 그러니까 해외 쪽이라면 뭐 아시아일 수도 있겠지만은 글로벌적인 어떤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전 센즈랩에 분명히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클라우드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제 무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네트워크 탐지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NDR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센즈랩에 대한 좀 그 긍정적인 뷰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해외 시장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쪽에서의 그러니까 글로벌 뭐 정부나 이쪽에서의 매출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흑자 전환이나 이런 부분 저는 뭐 당장 한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긴 하지만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오늘 센즈랩이요 보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좀 지지부진한 위로도 아래로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 전략 좀 받아볼게요. 지금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9,5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네. 당연히 달성하면 홀딩. 전 추가 매수. 추가 매수.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IoT, 이제 악성 코드나 이런 치료 방법에서 미국에서 특허도 받았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등록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좀 로드맵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이 목표 주가는 넘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 7,0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센즈랩 10배거 종목으로 받아봤고요. 목표가 9,500원, 손절가 7,000원으로 보완주 단에서 움직임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오후장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양시장의 힘이 조금씩 꺾이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이 아까까지는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좀 포지션을 전환을 해준 게 확인이 되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요. 오늘 시장은 사실 뭔가 매매하기가 되게 애매한 시장 아닌가요? 지금 그 거래량을 보면요, 지금 거의 오늘 거래는 진짜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역시 뭐 대선 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대선이라는 그러네요. 부분이 또 이벤트도 있긴 하지만 지금 어떤 휴장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뭐 금요일 또 휴장인데 그만큼 좀 약간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지난주에 주가가 좀 많이 좀 시장에 오른 상황에서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이 좀 지금 시장도 좀 있는 걸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위기가 오후장에서도 끝나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오늘 그러니까 어떤 수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거래량이 적으면은 의미가 없다. 큰 의미를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늘 오후장에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것보다도 저는 좀 편하게 오늘 시장을 좀 마감했으면 좋겠다 관망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심심하면 어떡해요? 심심하면 뭐 봐야 돼요? 산책도 한번 하시고 산책도 그냥 한번 시장 하시고 보지 말고 네네. 시장 공부도 하지 말고 공부는 해야죠. 그냥 내려놓지 말고 그럼 어떤 거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 주 좀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좀 심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변동성이라는 부분이 어떤 상승 랠리라기보다도 다음 주 뭐 6월이나 6월 시작됐으니까 6월, 7월을 대비해서 계속 좀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들을 이 정책 테마주 안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좀 괜찮은 건 사고 아닌 종목들은 좀 빨리 이제 매매 관점 바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뭐 재생에너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에 약간 좀 가려져 있었던 뭐 조선 또 이제 방산 또 이제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 실적으로 다시 한 모멘텀이 올라오고 있는 이 SK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도 좀 계속 관심 있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뭔가 추가적인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는요, 오후장에 가볍게 산책도 나가 보시고 또 남은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6월과 7월에 함께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는 시간으로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개장 후 2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관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이 철강 쪽에서 25%의 관세를 50%로 또 놀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한 번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US 스틸에 방문을 했을 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명백하게 중국 쪽에서 좀 잘못을 했다라면서 관세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이 무효화가 될 뻔했는데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관세. 자, 그렇지만 시장은 이 관세에 대한 약발이 좀 많이 떨어진 모습들이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관세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내일 바로 단 하루만 앞두고 있는 대선이거고요. 이 대선을 하루 앞두고 이번 주가 또 아무래도 3거래일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이 증시에 대한 부담감들이 확실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고용 지표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쏟아지는데요. 자, 현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빨간불을 켜내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인데요. 코스피 장중에 2720선 탈환하면서 상승 쪽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나 했지만 지금 현 구간에서는 이 상승폭이 다소 좀 줄어든 모습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703선 지나가면서 간신히 2700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래도 지금 내일 대선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빨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것은 그래도 시장의 관망세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선이 우리 시장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를 수 있겠다.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소폭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시장 지수가 조금 다 강하죠. 지금 알테오젠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좀 상승 쪽으로 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704선, 740선 지나가면서 0.77% 상승해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를 해보실까요? 자, 수급 상황도 우선은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양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지만 대선을 하루 앞두고 외국인이 이 매수세로 6월 첫 거래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달부터 들어오던 외국인의 유입이 6월 첫 거래일에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 안으로 지금 823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띠고 있는 외국인 모습입니다. 지금 기관도 매수 우위로 전환했고요. 선물 시장 안에서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반면에 기관이 또 1,500억 원 가량 담아주는 모양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번에 5월 수출입 이 동향이 나왔는데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어디 이 자동차 그리고 철강 쪽에서 관세 타격을 역력히 받은 부분들이 이번에 내실이 좀 나온 거고요. 반면에 반도체 쪽은 또 이 굉장히 좀 성적표가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지난주에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 밸류체인 쪽, 그러면서 엔비디아로 공급을 지금 잘 하고 있는 하이닉스 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이 수출입 동향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HBM과 더불어서 DDR5 같은 고부가 가치 메모리 쪽으로도 이 결과가 좀 성적표가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1%대의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56,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나란히 1%대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HBM4 양산이 거의 다 좀 완료가 됐다, 상용화가 임박을 했다는 이야기가 내비치고 있고요. 6월 안에 HBM3E의 이 공급에 대한 이 발표를 좀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 3월쯤에 사실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HBM3E 콜 테스트 통과를 할 것인가?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확실히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103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죠.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여러 학회나 협회, 박람회들 많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세계 최대 바이오 제약 박람회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바이오 USA가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립니다. 그 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인벤티지 랩이 참가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테마주 쪽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장주격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0.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내비치고 있지만 주가에는 영향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KB금융도 그간 5월달 특히 들어서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오늘 대선 전거래일에 3.4% 빠집니다. 10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한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 쪽에서 호재가 많은데요. 지난주에는 유럽 그 나토 쪽에서 방위비를 2%에서 5%로 올려라라고 이야기했던 데 이어서 지금 아시아 동맹국에게도 방위비 증액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박을 좀 강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방산 쪽 오늘도 한번 좋은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2.96% 상승하면서 83만 4천 원 지나가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삼성전자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수출입 동향에서 이 자동차 쪽이 좀 부진하게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관세 타격이 지금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타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현대차, 기아 빠지고 있고요. 오늘도 조선주 쪽은 랠리가 이어지고 있네요. 3.82%, 4% 가까이 또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HD 현대중공업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지금 코스닥의 지수 전반적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 오젠을 필두로 이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6.2% 상승해주고 있는 알테오 오젠 35만 원 터치하고 있고요. 자,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전반적으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오후장에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이따가 할 거지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지지부진합니다. 펩트론도 역시 1%대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HLB도 2.38% 빠집니다. 자,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자, 이 안에서는 파마리서치 그리고 휴젤이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ABM바이오 모두 다 강보합권으로 좀 지지부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화장품 쪽 분위기가 굉장히 또 나쁘지가 않거든요. 신규 상장했던 달바라든지 이 색조 쪽 그리고 썬블럭까지 계속해서 기대감들이 유입하고 있는 가운데 파마리서치가 3.77%, 휴젤도 1.9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오전장에 좀 굵직했던 섹터 3가지 꼽아봤는데요. 가장 먼저 2차 전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대선을 단 하루 앞두고 웹툰이라든지 지역 화폐 그리고 증권주 안에서 종목들 순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안에서도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배터리 종류들이 상당히 많죠. 우선은 LFP 배터리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한번 대두가 됐었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미국 공장에 전기차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치한다라는 소식에 지난주에
지난주에 주목을 좀 받았었고요. 기존에 3원계 배터리에만 주목을 했었던 LG와 삼성이 이제는 전기차용 LFP 생산 설비까지 도입을 한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LFP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죠. 자, 그리고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주말 사이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미국 현지에서 ESS용 LFP 배터리 대규모 양산에 돌입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이번 대규모 양산으로 미국에서 아무래도 생산을 하다 보니까 관세 영향에서 다소 벗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 주에는 LMR 배터리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GM 합작 법인인 얼텐셀즈가 LMR 셀을 2027년 말까지 시범 생산하고 2028년에는 상업용 생산을 시작한다라는 계획도 지금 내비쳤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연구 성과가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종목별로 좀 보시자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 CATL과 전자박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중에서 또 한 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일 대선을 단 하루 앞두고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배터리 산업 육성 공약을 좀 발표를 하고 있죠. 특히 전고체 배터리의 연구 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내비치면서 지금 2차 전지 안에서도 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이어서 화장품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부터 5월 이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반도체 쪽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더불어서 또 좋았던 쪽이 화장품 쪽이었습니다. 5월 전반적인 수출 데이터가 마이너스로 나온 가운데 이 화장품 쪽은 또 미국 중심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이 또 나왔고요. 최근에 선크림 그리고 선블럭 쪽으로 주시를 해봐야 된다. 지금 성수기를 코앞에 또 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선블럭, 이 선크림을 이어서 색조 쪽도 이 상저표가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 미국과 중동 쪽에서 좀 굉장히 호조세가 나타났고요. 전년 대비 9.3% 또 한번 상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4월 달에 마스크팩 쪽으로 또 굉장히 좋았는데 5월은 그보다 조금 더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에 화장품이라는 수출주에게 또 상승세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 쪽이 약간 실적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요. 이쪽에서도 그래도 회복을 좀 기대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신규 상장한 달바도 오늘 좀 달려나가고 있고요. 실리콘투 그리고 APR에 대한 시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보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또 14만 원으로 상향을 했더라고요. 메디큐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메디큐브에 대한 이 미국 쪽에서 기대감, 실적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으면서 APR 그리고 실리콘투 좀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성적이 좋았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 콘텐츠 이야기가 오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게임주 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상반기에 이 종목별로 극과 극을 달리던 이 게임주였는데요. 오늘 콘텐츠 뭐 이렇게 웹툰까지 계속 좋은 가운데 게임주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더불어서 지금 신작 모멘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 학회라든지 박람회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 가운데 우선 이 북미 최대 규모 게임쇼 서머 게임 페스트가 또 이번 달에 열립니다. 여기에 넥슨,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펄어비스, 네오위즈까지 모두 다 참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지금 신작들을 또 많이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안에서 오늘 NC소프트의 강세가 또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거의 장중에 1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신작 이야기죠. 신작 아이온2에 대한 출시 기대감에 이렇게까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지난 5월 29일 생방송을 통해서 이 신작 MRO RPG 아이온2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기대감 이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신작 모멘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은 사막의 후속작 붉은 사막의 하반기 공개를 앞두고 있고요. 넷마블도 신작 기대하면서 지금 DS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던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7대죄 오리진에 대한 이 퀄리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하고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좀 신작 소식이 뜸했었는데 크로노 오디세이라는 신작
모멘텀 갖고 있습니다. 넥슨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 게임주가 좀 지지부진한 몇 년을 보내다가 올 하반기만큼은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기대감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게임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11시 시황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플러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 화면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즘 ETF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하죠. 관련한 소식 미래에셋 운용과 함께 묶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핵심 인력풀의 난을 겪고 있는 삼성 자산운용 관련해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현재 딜사이트 보도국 박세연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하나금융 관련한 소식이 첫 번째 키워드로 올라와져 있었는데요. 지금 본사 이전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전해주시죠. 네, 하나금융그룹이 내년 상반기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인 가운데 주요 계열사인 하나증권 내부에서는 본사 이전과 관련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내년 상반기 그룹 본사를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옮길 예정입니다. 하나금융은 청라 본사에 주요 계열사를 입주시킬 방침인데요. 하나금융은 지난 2022년부터 인천 청라에 그룹 헤드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 7층에서 지상 15층으로 연면적 12만 제곱미터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주요 구조체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건물 준공 후에는 하나금융 주요 계열사 임직원 약 2,800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금융은 인천 청라로 내년 상반기에 이전을 할 텐데 계열사인 하나증권에서는 내부 직원들에게 청라 이전에 대해서 의견을 직접 하나하나씩 묻고 또 취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전 예정 계열사 중 하나인 하나증권은 최근 내부 직원들에게 청라 이전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사내 전 부서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로 사옥을 옮기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업무 특성을 보려는 취지인데요. 하나증권 관계자는 하나금융 지주의 청라 이전이 1년 남은 시점에서 계열사로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결정은 지주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고 기다리는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수요조사 결과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부적으로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나증권 직원들은 증권업 특성상 옮길 수 있는 부서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나증권 본사를 청라로 이전하게 되면 IB나 S&T 부서 등 기존 본사 인력 유출이 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청라로 이전할 경우 그에 따른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나증권의 한 직원은 여의도에서 청라까지 1시간이 걸리는데 출퇴근 시간을 합해 업무 시간의 2시간은 시간 외로 인정하거나 추가 수당을 주는 등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나금융 지주에서는 하나증권이 한 개의 층을 임대료를 내고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임대료를 내고 직원들의 문화 공간이나 교육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정적인 출퇴근 루트에서부터 갑작스럽게 먼 거리로 이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키워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또 인력을 영입하면서 ETF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ETF 시장이 점차 커지고 또 그만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이렇게 인력난에 꾸준히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산운용 업계 내 인력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운용사들이 시장 전반을 장악하고 있어 인력 풀도 제한적인 탓인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ETF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 영입에 나섰습니다. 미래에셋 운용은 삼성 자산운용의 ETF 컨설팅을 맡았던 최창규 VP를 영입했습니다. 현재 삼성 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자산운용은 근소한 차이로 ETF 시장 1, 2위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에서 ETF 컨설팅 본부장을 역임했던 최창규 VP는 최근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ETF 리서치 본부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창규 VP는 1975년생으로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전략부 알파전략팀장, 부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파생상품 분야 스타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알렸으며 인덱스 개발 팀장으로 인덱스 사업을 주도했는데요. 이후 2021년 6월 삼성운용으로 자리를 옮겨 ETF 컨설팅 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운용이 ETF 시장에 있어서는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다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자산운용에서 ETF 컨설팅 부사장으로 역임을 했었던 최창규 VP가 이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쪽으로 함께 자리를 옮겼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삼성운용에서 최창규 VP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좀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요. 네, 최창규 VP는 삼성운용에서 액티브, 해외 투자 등 다변화된 ETF 포트폴리오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었습니다. 이후 글로벌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대표 지수형 상품을 선보였는데요. 최 VP는 삼성운용 ETF 부서에 몸담으며 삼성운용이 국내 ETF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래에셋 운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최 본부장은 ETF 리서치 본부를 책임지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최 본부장이 삼성운용에서 ETF 마케팅과 컨설팅을 맡았던 만큼 미래에셋 운영에서도 마케팅 관련 부서로 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최 본부장은 마케팅 관련 부서가 아닌 새로 신설한 ETF 리서치 본부 본부장으로 영입됐습니다. 미래에셋 운용은 현재 ETF 운영본부 산하에 ETF 운영본부, 글로벌 ETF 운영본부, 채권 ETF 운영본부와 전략 ETF 운영본부, 캐피탈 마켓 본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래에셋 운용은 상품 개발과 리서치 기능 강화를 위해 ETF 리서치 본부를 추가로 신설하게 됐는데요. 최 본부장이 출근한 지난 4월 26일자로 ETF 리서치 본부가 신설됐습니다. ETF 리서치 본부는 ETF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기획 및 출시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본부장의 삼성운용 출신 최창규 본부장을 영입한 것입니다. 최 본부장이 과거 NH투자증권에서 파생상품 전문 애널리스트로 활동했고 삼성운용에서도 ETF 컨설팅을 맡았던 인물이기에 미래에셋운용은 리서치 기반 상품 전략 강화를 위해 최 본부장을 전격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에 최창규 본부장을 영입한 데 대해서 미래에셋 운용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미래에셋 운용 관계자는 그간 ETF 상품 기획과 데이터 분석 등 리서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증권사처럼 공식적인 리서치 조직은 없었다라면서 이번 ETF 리서치 본부 신설은 보다 체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ETF 상품 개발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에셋 운용은 ETF 시장 내 경쟁 심화 속에서 차별화된 리서치 기반 상품을 통해 시장 선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 운용 관계자는 현재 상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ETF 운용력들의 리서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 확장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적재적소에 맞게 인력 배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니어급 실무진 인력 영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순이익은 1,47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9% 급증했는데요. 펀드 비즈니스가 순항하면서 수수료 수익이 늘었고 금융상품의 평가이익과 처분이익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미래에셋 운용은 전 세계에서 총 212조 원 규모의 ETF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시장 약 200조 원보다 큰 규모인데요. 미래에셋 운용의 지역별 운용자산을 보면 국내는 올해 들어 20조 원 증가한 222조 원, 미국과 베트남, 브라질,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181조 원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모기업인 삼성생명보험 출신 인사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서 핵심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소식들 전해주시죠. 네, 국내 ETF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에서 핵심 인력 유출이 지속되면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속된 인력 이탈의 원인으로 삼성자산운용의 순혈주의 인사 관행과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는데요. 현재 삼성자산운용의 임원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무급 이상의 임원 12명 중 9명이 삼성맨 출신입니다. 삼성운용이 제출한 임원 선임 및 사임 보고에 따르면 김우석 삼성운용 대표는 삼성생명보험 출신입니다. 김 대표는 1969년생으로 연세대에서 응용통계학을 전공했고 1993년 삼성화재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삼성생명에서 자산운용 부문장을 거친 뒤 삼성운용 자리에 올랐습니다. 삼성운용의 대표는 모회사인 삼성생명 출신 인사가 주로 맡아 순혈주의 인사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표뿐 아니라 임원의 상당수가 삼성생명 출신인데요. 삼성금융계열의 큰형님 격인 삼성생명 출신들로 채워진 것입니다. 현재 삼성운용 임원들 중 김종민 상무와 이시환 상무, 신재광 상무 등이 삼성생명에 입사해 삼성운용 임원이 된 케이스입니다. 또한 김두남 상무, 양재명 상무, 임태혁 상무 등은 삼성운용에 입사해 오랫동안 삼성운용에 몸 담았던 인물들입니다. 네, 삼성운용의 대다수가 이제 삼성생명 출신의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에 따른 삼성운용의 이직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요. 여기에 따른 좀 인력난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순혈주의에 밀려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운용 디지털 마케팅 본부 출신 직원들은 경쟁사로 이직했는데요. 삼성운용 디지털 마케팅 본부 출신 직원 2명은 최근 키움운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재 키움운용에는 삼성운용 출신 이경준 키움본부장이 전략 ETF 운용 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이경준 상무는 삼성운용에 입사해 2022년 미래에셋 운용을 거쳐 올해 키움운용에 합류했습니다. 삼성운용에서 ETF 컨설팅 본부를 맡았던 최창규 디지털 마케팅 VP도 최근 미래에셋 운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운용의 리테일 마케팅을 총괄했던 김영훈 본부장은 최근 빗썸으로 이직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팀장급 인력들도 줄줄이 삼성운용을 떠나는 등 인력 이동이 잦은 상황입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삼성운용의 팀장급 인력 이탈이 상당했다면서 삼성운용은 순혈주의가 강해 외부 인력을 영입해 활용하지만 장기적인 육성이나 승진 기회를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현재 ETF 시장에서 삼성운용을 맹추격하고 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순혈주의를 고수하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능력만 있다면 어디서 왔든 적재적소에 기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남기 미래에셋운용 ETF 운용부문 대표는 2003년 삼성운용 공채로 입사한 삼성운용 출신인데요. 김남기 부사장은 삼성운용에서 신탁회계팀과 채권운용본부 등을 거쳐 미래에셋 운용에 입사했습니다. 경쟁사인 삼성운용 출신인 김남기 대표가 부사장까지 오른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삼성운용 쪽은 약간의 순혈주의 비판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미래에셋 운용 쪽에서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업계별로의 그런 분위기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업계에서는 삼성운용과 미래에셋 운용의 조직 문화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삼성운용에는 금융인류와 추진팀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며 일종의 관리 조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히 외부 인력이 삼성운용으로 이직해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관리 조직 라인 전체를 설득해야 해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운용의 금융인류와 추진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소속돼 있는 팀입니다. 삼성그룹은 2017년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사업 영역별로 3개의 TF를 구성했는데요. 금융계열사에는 금융경쟁력 TF가 신설됐습니다. 현재 삼성운용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우석 대표는 2023년 말까지 금융경쟁력 재고 TF 담당 부서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삼성생명 내에 설치된 조직은 아니지만 삼성 지배구조 등 다양한 이슈를 전방위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업계 관계자는 특이하게 삼성운용은 운영 조직 등 운용력의 발언권이 강하지 않다며 감사, 인사, 재무 등의 목소리가 강해 일반적인 운용사와는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래에셋 운용에 대해서는 시장 베이스 조직으로 시장에서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대해주는 문화가 있고 의사결정이 심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인사나 재무 쪽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는 경우가 없고 운용력 중심의 시장 친화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순혈주의 평가에 대해 삼성 운용 관계자는 경쟁사에서 말이 나온 것 같다면서 경쟁사에서 삼성운용의 인력을 영입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박세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전장 정리하고 오후장 대응 전략 짜보는 머니체크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딜셀테스 강호진 마스터님과 함께 보시죠.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철강 관세 그리고 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도 양시장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래도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국내 시장 굉장히 좀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되면서 순환매는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또 2차 전지, 통신 장비 이렇게 좀 수급을 받지 못했었던 그런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들만 봤을 때도 충분히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리고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지금 아시아권 그러니까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5%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봤을 때도 아시아 증시,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국내 증시는 조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선물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기준으로 0.5% 정도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이 현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순매수를 좀 보이게 되면서 양지수 모두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를 좀 받쳐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선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다 지금 1%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지지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렇게 대장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 역시도 좀 강하다는 느낌은 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럴 때 지금 또 알테오젠이 장중에 8%대까지도 상승폭을 좀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 대장주들이 어느 정도 버텨주게 되면서 지수 하락을 좀 막아주는 모습들로만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대선 이후의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조금 쉬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여유 있게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전장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일 드디어 이제 대선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오후장의 관망세가 조금 더 짙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할 가능성도 우리는 열어두고 보자. 그래서 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었던 종목군들로도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오히려 오전장에 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을 쫓아가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쉬어가는 종목군들을 오후에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에 이 정치 테마줄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엄청나게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랐었던 인맥주들 이런 것들은 셀론이 좀 작용될 가능성도 높고요. 물론 이제 정책주들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선 이후에 주요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될 것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항상 또 이어지는 게 이 증시 부양,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요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래도 수개월간의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단기적인 셀러는 좀 피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정책주들을 좀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주들도 그렇고 또 AI, 특정 후보군들이 이제 AI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 또 메가 트렌드에도 같이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가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쉬어가는 종목들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탑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탑픽주는 일진전기입니다. 지금 AI 인프라 확대로 전력 쪽, 전기 쪽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진전기가 또 3년치의 변압기 수주 물량을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효성중공업의 후속주로 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지금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갔었던 반면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쓰지 못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고압 전선이라든지 초고압 변압기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외 수출, 해외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면서 수주 잔고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주 잔고가 2조 5천억 정도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전력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또 교체 시기에 좀 다다름에 따라서 이런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이런 전력 인프라가 같이 좀 따라오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ESS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역시도 같이 전력 인프라를 좀 그 수요를 끌어당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북미의 이 매출 비중, 수주잔고의 비중이 지금 70%가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나올 추가 수주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실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습니다. 매출액이 1.5조 원이 넘었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8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할 전망이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가 증가한 1,200억 원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상황, 지난해 기준으로 950% 정도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시나 좀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대, 2%대였는데 23년도부터 5%에 육박하는 이 영업이익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가까운 6.86%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역시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진전기 역시 주가가 안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상승
고가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수주를 기반 그리고 이 수익성 개선 이런 실적 기반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신고가를 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고가를 한번 목표를 잡아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3250원 현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1차 목표가는 이전 최고가인 37,550원을 뛰어넘는 38,000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6,5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26,500원이라고 하면은 하단 지금 볼린저 밴드 하한선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0일 이평선도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6,500원으로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주 일진전기 추가 수주에 대해서 수익성까지 기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38,000원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탑픽주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동차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 이 SL이라는 종목도 약간 하락세에 부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SL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부품, 그중에서도 램프를 중점으로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동차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 데이터가 조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섹터들이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고점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더해서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 역시도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이끌어 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L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잘 나왔는데, 자,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L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5조 원 가까이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950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피크아웃이나 관세에 대한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좀 기록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한번 봐야 되는데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3분기, 4분기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지난 1분기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1,200억 가까운 실적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 안정성으로 좀 볼 수 있는 부채 비율도 60%대,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10,000%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 북미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엘라보마라든지 조지아주에서 현지 생산을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성장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텐데, 최근에 SL의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정 구간에서 하반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28,000원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반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가격대 부분이기 때문에 상방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지난 어깨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좀 덜어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4만 원 구간까지 한번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꺾일 수 있는, 오히려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지는 지난 저점 26,85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SL 말씀 주셨습니다.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그보다는 펀더멘털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만 원도 체크해 보시죠. 자, 지금 4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 탑픽입니다. 지금 비츠로테크 모멘텀이 좀 많죠.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비츠로테크라고 하면은 이제 지주사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아래 있는 계열사들이 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또 전력 설비나 방산, 우주항공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산업군들만 들어도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 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잘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마찬가지로 좀 한번 보고 갈 텐데요.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은 비츠로테크 지금 최근 5년간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3천억대에서 이제 4,300억 가량 좀 나오게 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0억대에서 300억대에 좀 머물렀는데 500억 원까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꾸준한 성장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이런 이 성수기 기반으로 좀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4분기가 좀 잘 나왔고 1분기가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4분기 대비.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해 1분기에는 매출액이 870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977억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87억에서 114억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재무 안정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 40%가 조금 못 미치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1700%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이 같이 늘어나게 되면서 수익성까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8%, 9%대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거의 12%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실적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갈 기대감을 좀 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0.85배 PBR 기준으로 0.85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 좀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물론 이제 자회사에 대한 뭐 중복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츠로테크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 또 이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어떤가요? 일정 박스권 안에 갇혀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탈피할 구간이 되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직전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다음 매물대 구간인 9,000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하단으로는 이 박스권 하단부인 7,0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츠로테크 저평가 국면에 위치해 있다.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와 함께 재무 현황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9,000원, 손절가 7,000원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마지막 탑픽주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딜셀트S 강호진 마스터님과 함께했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첫 거래일부터 관세와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들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 장세입니다. 오후장도 저희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마스터 1부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